지스쿨.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제 이제 수강생들하고만 맨날 이제 좀 소통을 하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강의를 아직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임용 시험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그리고 뭐 멘탈 관리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좀 선배 입장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먼저 해보고 또 합격을 해본 이제 그 선배 입장에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모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뭐 제가 대본을 미리 쓰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를 하나하나 좀 예,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이걸 눌러야 되구나. 주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선택한 이제 키워드들이 대부분 공부 방법 아니면은 생활 습관, 그리고 뭐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중에 이제 닉네임 한이 밤이, 이분 지금 뭐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기출부터 풀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이렇게 다들 기출부터 해라, 기출부터 해라. 뭐 저는 이런 얘기 드린 적은 없는데 아마 주변에 뭐 친구나 뭐 선배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출부터 풀면 좋은 점이 있고, 또 뭐 기출부터 푸는 게 뭐 또 뭐 부담이 되는 뭐 경우도 있겠죠. 기출부터 풀면 좋은 점은 우선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게 나왔고, 또 그 내용이 어떤 파트에 그게 많이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많이 나왔고, 이걸 알면 공부를 해야 될 방향성이 빨리 잡히니까 당연히 기출을 보면 훨씬 더 공부의 방향성이 빨리 잡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을 풀려고 하는데 내가 완전 초수고 노베이스인데 기출을 푼다? 뭐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이라면 이 문제가 아예 안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기출 문제가 교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교재를 보다가 그 기출 문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 교재는 뭐, 제, 뭐 이게 책 자랑하러 온 건 아닌데, 교재 안에 이제 내용 안에 바로 기출이 들어가 있고, 또 기출 뭐 문제집도 그 이론 진도 순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론을 진도를 나가면서 기출 문제를, 거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보고, 아, 이 내용이 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빨리빨리 확인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기출,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아직 아는 거 없는데 기출 풀라고 하니까 기출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리셨겠죠. 그러니까 재수, 삼수, 사수 하신 분들은 기출부터 풀 수 있죠. 기본적인 거 좀 아니까. 근데 초수인 분들은 기출부터 풀라고 해서 기출 푸시면 안 됩니다. 예. 기출 안 풀리는데 어떻게 풀 거야.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인지 혼란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론 공부를 하면서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보는 형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공부의 방법에는 천 가지 만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뒤에 또 뭐 이와 비슷한 질문 하신 분들이 또 있을 거니까 제가 이제 공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또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닉네임 악, 예, 악, 해병대
다녀오셨나 봐요. 예. 예, 초수생이고 사실 공부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공부를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벌써 3월 향해 달려가는데 1, 2월 동안 수업 따라가기가 벅차서 복습도 외우는 것도 아무것도 못해서 조급함만 느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할까요? 예, 그래서 초수생이면 그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초수였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초수였을 때 어땠을지. 아, 그때 저는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3학년 때 그때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합격한 선배한테 막 이렇게 묻고 막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선배 어떻게 합격했어요? 선배 책은 뭐 봤어요? 선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합격한 친한 선배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끝. 아니,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러니까 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뭐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그냥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일단 해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좀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제 이제 경험인데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 그거를 저는 강의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망했었다. 이거를 강의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임용고시를 선생님들처럼 준비를 해봤고 또 학부생 때부터 공부를 해서 시험도 뭐 한 번만에 붙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리고 뭐 채탈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뭔가 반성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축적해 놓은 그 노하우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선생님들이 잘 습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공부의 이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예, 그걸 모르고 나 혼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내려고 하면 운전이 겪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1년 걸릴 게 2년 걸리고 2년 걸릴 게 3년 걸리고 3년 걸릴 게 근데 3년 이상 하다 보면요 자존감이 계속 바닥을 찍어가지고 나중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시험은 끝내고 예, 빨리 학교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게 고시거든요. 예, 어떤 고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벌써 3월인데 1, 2월 수업 따라가다 보니까 외우는 것도 하나도 외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이냐, 혹시 이런 생각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라는 거에 정답은 없지만, 그리고 저도 선배한테 들었던 게 열심히 하라는 그 한마디였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열심히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부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12시간, 뭐 15시간 이렇게 길면 좋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했던 인고생 경험을 이제 떠올려 보면 저는 몇 시간을 했었느냐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맨 처음에 초수 때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만 앞서가지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축구가 좀 약해가지고 축구 실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축구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무작정 올라가서 5시에 어두컴컴한데 이제 먼동이 막 터오잖아요. 그때 막 손 호 불면서 막 리프팅 연습 막 혼자서 그 좋은 땅바닥에서 막, 예,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와가지고 씻고 밥 먹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7시인가 도서관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제 경험상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해보니까 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죠. 왜냐하면은 7시에 앉으면 뭐해? 도서관 올라가서 그냥 계속 졸고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그다음부터 이제 바꾼 게 새벽에 그 짓 하지 말고, 그냥 잠은 충분히 자고, 낮에 그 대신 자지 말자. 그래서 이제 8시까지 도서관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플랜을 바꿔서 8시에 이제 도서관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신 잠을 충분히 잤으니까 그 8시 이후부터 공부를 할 때는 절대 졸지도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안 졸았을까요? 졸리죠. 예. 특히나 졸린 시간은 밥 먹고 난 직후거든요. 예. 피가 혈액이 전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다 쏠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안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막 처음에는 뺨도 때려보고 막 허벅지 꼬집어도 보고 막 볼펜으로 막 진짜 막 찔러도 보고 별짓을 다 하다가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책을 들고 그냥 찬바람 쐬러 밖에 나가자. 그래서 복도에 나가서 그 복도 난간 같은 데에다가 책을 이렇게 걸어놓고 서서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보다가 그것도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암기장 같은 거를 하나, 좀 항상 공부할 때 옆에다가 두고 이제 책을 읽다가 회독하고 하다가 뭐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다, 뭐 혹은 뭐 이론이 있으면 이제 회독하는 중간에 바로 이렇게 썼어요. 적고, 그리고 이제 그 적은 거를 하나하나 계속 쌓여가겠죠? 그 수첩을 이제 잠이 오면 그 수첩을 이제 가지고 밖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가서 그냥 산책을 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면서 그걸 그냥 틈틈이 계속 보는 거죠. 내가 분명히 공부하는 시간 중에 나왔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계속 보면서 외우면서 한 바퀴를 돌면 생각보다 이게 잘 외워져. 와, 앉아서 볼 때는 그렇게 머리 안 들어오더니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암기장을 제가 진짜 잘 써먹었어요. 그래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뭐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할 건 없이 그냥 외워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수첩에다가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무조건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암기장을 뭐 밥 먹는 시간 중간에도 보면서 밥을 먹고, 혼밥 많이 하잖아요. 네. 혼밥 할 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뭐 쇼츠 보고 뭐 또 웹툰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임고생이라면 적어도 임고생 그 공부하는 기간 1년 정도는 그런 거 좋아하더라도 좀 참자는 거죠. 예. 고시생인데 웹툰 보면서 혼밥 하지는 말자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공식 하나 외우고,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리니까 오랫동안 공부하신 그 선생님 한 분이, 저는 밥 먹을 때는 공부 못 하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할 것 같다고? 공부하는 게 토할 것 같으면 공부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공부하는 그 1년 동안만은 최소한 내가 하는 이 공부를 좀 즐겁게, 그리고 이 시간을 좀 사랑하자. 어차피 이거 공부해서 그냥 뭐, 의미 없는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가서 내가 유능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많은 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거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나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미래에 내 제자들한테 투자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웹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암기장을 좀 잘 활용해서 지금 뭐 외우는 것도 아무것도 못해서 답답하다? 그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암기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곳이고, 근데 암기가 제일 또 할 시간이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게 곳인데, 그걸 하려면
이 암기장을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제 경험상 그 꿀팁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조급한 건 다 똑같죠. 예, 안 조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급함을 갖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1, 2월에 조급함도 못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예, 지금 여기까지 질문을 남기셨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여기 계신 분인지 아닌 분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충분히 합격할 만한 지금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거고, 선생님은, 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런 고민, 이런 답답함, 예,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있잖아요. 예, 본인의 의지가 결국 자신의 합격을 만들어내는 거지, 강사가 막, 야이씨 너 공부 안 할래, 질문했는데 그것도 몰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절대, 예, 합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많은 수많은 후배들 막 욕도 해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놀면서 그렇게 처자빠지 자고 이렇게, 어이구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시험 칠 때 되면 야 밥 사 먹으라면서 몇십만 원 이렇게 봉투를 주고 이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이 선생님은 충분히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본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 안 잡히네요. 일주일에 하루는 편히 쉬어도 괜찮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혹시 뭐 본가에서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본가. 예. 본가에서 저도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 그냥 밖에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본가에 있으면은 방해 요인이 많죠. 가족들이 계속 막 이제 말을 시켜올 수도 있고, 또 뭐 엄마가 갑자기 뭐 밖에 마트 갔다 와가지고 막 누구랑 이모랑 막 통화를 하면서 아이고 그래 모르겠다 뭐 우리 애는 시험을 올해 또 보는데 뭐 합격할지 안 할지 뭐 이러면 계속 신경 쓰이고, 뭐 이런 통화 듣고 하면은 공부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정말 본가에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안 잡힌다면, 지금 마음이 안 잡히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과감히 나오세요. 나와서 뭐 노량진에 오시든지 아니면 뭐 노량진이 싫다면 뭐 또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 집이 아닌 어딘가를 가야죠. 예. 아니면 집에서 먹고 자고 잠은 자더라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다른 데 가야죠. 도서관에 가든, 예, 그런 데 가야죠. 저도 약간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편이었어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도 좀 이렇게 개방된 좌석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부하는 게 저는 집중이 잘 됐었거든요. 사람마다 이건 다른데 내가 주변의 분위기에 좀 잘 휩쓸리는 편이고, 주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도 뭔가 막 화이팅이 좀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나만 그렇지 않고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제 뭐 예상에는 옆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나도 막 같이 탄력 붙지 않나요, 보통?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해서 큰 성공을 이룬 그 합격한 그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그리고 어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공부를 하는 게 하다가 보면 어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공부가 도서관 안에서도 공부가 잘 됐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는 또 잘 되고 어떤 자리로 앉았을 때는 또 안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되는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은 뭐 계속 해보고, 그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도서관에서도 해보다가 저기 독서실도 가보다가 저기 뭐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그때 저는 스터디 카페도 없었지만 뭐 계속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도 됩니다. 예,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게 뭐 크게 공부에 막 지장을 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주일에는 뭐 쉬시는 게 당연히 또 맞고, 그리고 하루 쉬는 대신에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진짜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공부 진짜 안 되고 막 진짜 막
안 되지만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앉아 있는 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럴 때는 제가 과감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와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뭐 어떤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운동이면 운동, 그냥 나가서 그냥 하고, 영화를 좋아하면 그냥 영화를 보러 그날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인데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여기 한 뇌리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뭐 있겠지. 뭐 그 전에 질문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이 질문하신 분들도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은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있다면 영화를 봐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그래도 재밌는 영화 한 편 잘 봤다라는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한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오늘 하루가 놀았다.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날 이제 공부하러 가잖아요. 어제 내가 놀았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계속 공부 안 되는데 놀지도 않고 공부도 안 되고 이 시간을 계속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더 안 되고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공부 안 되는 날은 하루 진짜 뭐 여자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실컷 진탕 놀고 내가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그걸 하란 말이죠. 그걸 해서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날 이제 진짜 나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 그거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순공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하루에 7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때 전공 교육학의 시간 배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나요? 선생님들은 지금 비율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7대3? 5대5? 5대5로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 아주 위험해요. 우리 지금 이 강의실이 우리 설보영 교수님 강의하는 강의장인데 설보영 교수님이 수업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시고 하니까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오면은 진짜 막 뭐 공부하는 느낌 나고 막 좀 전투적인 느낌이 빡 나니까 막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교육학 공부를 전공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뭐 직강생들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오래 갈 수 있다. 내년에 자네 내 조교할 텐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일부러 막 좀 뭐랄까요? 좀 농담으로 막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이제 그 해 초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어, 이 순공 시간은 하루에 7시간 공부해서 과연 합격할 수 있나?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순공 시간이라는 건 저는 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최근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그냥 그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를 다 했으니까 한 하루에 진짜 한 10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15시간 막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경쟁률이 막 38대 1, 40대 1 이랬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쟁률이 한 뭐 7대 1, 8대 1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것만큼 안 해도 요즘은 합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공 시간이 7시간, 10시간 이것보다는 저는 항상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강사님의 어떤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어, 시험을 보기 전까지 그 책을 최소한 한 30번 정도는 회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0회독의 법칙 저는 이제 제 강의에서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제가 아는 선생님들한테 30회독은 돌려라. 아마 우리 교육학 하시는 여기 설명 교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교육학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통해서 논술을 자기 생각을 펼쳐 나가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거는 교육학은 뭐 암기를 많이 해야 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한 10회독 미만으로 해도 일반 교육학은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공은 저는 감히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30회독 정도는 해야 안전한 합격이 될 수 있겠다. 물론 그거보다 회독수가 적어도 합격한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완벽하게 나는 안 떨어지는 합격을 하고 싶다.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회독을 실천하려고 진짜 정말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간 상태에서 시험을 합격을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저 때는 군대 기간도 좀 길었고 선생님들은 요즘 군대 좀 짧아가지고 금방 갔다 오고 있겠지만 저는 그때 시험 떨어지면 집도 뭐 저희 부모님이 막 그렇게 형편이 막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내가 떨어지고 군대를 갔다 온다? 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막 너무 두려웠어요. 그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조건 합격하고 나서 군대를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했고 또 떨어지고 군대를 가면 나이 어린 선임들이 엄청 갈군다는 거예요. 뭐 사회에서 뭐 하다가 왔냐 이러면 나이 먹고 사회에서 공부하다가 왔다 이러면 엄청 갈군다는 거예요. 근데 합격하고 선생님이 되고 나서 가면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좀 덜 갈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난 붙고 가야겠다. 예, 나이까지 먹고 군대 가가지고 그 선임들한테 그 당할 거 너무 두려우니까 군대를 안 가본 상태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군대 가기 전에 다들 두렵지 않았어요? 예,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붙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 비율은 저는 뭐 다 뭐 전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공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릴 거고 우리 설병 교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학하고 전공이 선생님들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2대 8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근데 이거를 5대 5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예. 도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공부를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하면 2시간을 교육학을 하고 8시간은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감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체육 전공은요, 체육 교과가 사실 좀 부끄러운 측면이 뭐냐면 학문화가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체육학이 욕심이 많아서 전 분야에 있는 학문을 다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 안의 과목에는 사회학도 있고요. 당연히 교과 교육학인 스포츠 교육학도 있죠. 스포츠 교육학 안에 이 교육학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들을 스포츠 교육학에서 또 배웁니다. 중복되는 것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이 있어요. 또 일반 심리에 있는 스포츠 심리가 있어요. 심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행정이나 또 일반 행정에서 다루는 경영학 같은 데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또 스포츠 사회학에서도 다룹니다. 여기 사회학 적었네요. 사회학에서도 다루거든요. 또 뭐 우리가 또 과학은 또 역학에서 다루거든요. 역학에 가면 거의 대부분 또 물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아쉽잖아요. 이것만으로. 예. 수학이 또 있어요. 수학은 또 우리 체육 측정평가 채측에서 수학을 확률과 통계 같은 거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으로. 그거를 또 채측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냐? 또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이 과목에서는 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은 생명과학이라고 할 거예요. 과목 명칭으로. 이 과목을 또 여기서 또 배웁니다. 뭐 여기에는 또 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도 일부 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생물, 화학, 수학, 물리, 사회학, 또 뭐 심리학, 뭐 교육학 사실
이건 종합 학문이에요.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보다 학문의 범위도 훨씬 더 크고 더 넓고 내용도 훨씬 방대하고 봐야 될 내용도 훨씬 많아요. 그 안에서 키워드가 80개가 나오는 거예요. 80개가. 80점이니까 80개예요. 키워드가. 써야 되는 키워드가. 근데 교육학은 키워드가 보통 15개 정도가 써야 되는 키워드고 나머지 5점은 글쓰기 능력으로 채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개와 키워드 80개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선생님들이 시간 배열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히 맞죠. 내가 10시간 한다면 2시간에 교육학을 투자하시고 나머지 그리고 전공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안에서도 80점이 나오지만 교과 교육학에서만 항상 해마다 20점 이상이 나와요. 20점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60점보다 조금 더 스포츠 교육학이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뭐 20점 정도 나올 때도 있는데 대략 이제 2대 6이거든요. 스포츠 교육학의 비중을 20점만큼의 비중을 시간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공 교과 내용학에는 60점에 해당하는 시간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8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전공에 하루에 내가 10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2시간은 교육학 공부를 하고 만약에 또 교과 교육학을 그럼 몇 시간 해야 되냐? 2시간 해야겠죠. 교과 교육학과 전공 교육학의 공부 시간은 비슷하게 저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의 분량은 이런 것들 해야죠. 재측, 역학, 사회학, 심리학, 어디 갔어요? 생리학 이런 거 해야죠. 네. 이거 생각보다 할 거 되게 많아요. 외워야 될 거 되게 많고. 지금 초수에 한 번에 합격하시려면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미루면 안 됩니다. 사실 교육학은 저도 임용을 합격해봤고 저도 저는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우리 구평의 그 교육학 우리 지금 현재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 저는 구평의 퀴즈거든요. 예, 교수님 강의를 듣고 이제 구평의 교수님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던 구평의 퀴즈라서 지금도 지금 여기 와 있긴 한데 듣고 계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율은 2대 8로 하시고 교과 교육학과 또 내용학의 비율도 2대 6 정도로 하셔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공부하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10시간을 하시더라도 공부를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10시간인데 순공 시간은 한 5시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순공 시간도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순공을 7시간 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게 빠릿빠릿하게 해서 순공 시간을 꽉 채워서 이렇게 7시간, 8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실 때 항상 타이머 같은 거 있죠? 구글 타이머라고 해서 막 요즘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근데 핸드폰으로 쓰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아날로그 신봉자거든요. 디지털이 별로 편리하지만 디지털은 그 또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뭐 이렇게 어플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서 거기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스마트폰은 공부할 때는 좀 멀리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뭐 태블릿 요즘 다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도 막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카톡 뜨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걸 내가 잘 차단하고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 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아날로그가 아날로그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시험도 아날로그로 치지 우리가 뭐 태블릿으로 시험 문제 주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공부를 하고 아날로그식으로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글 쓰고 이게 실제 시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비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부 뭐 이렇게 일일이 제가 쓰던 칠판이 아니라 가지고 슬라이드에 모든 잉크 삭제. 아, 이거 있군요. 네. 자, 그다음 질문. 와, 질문이 좀 너무 길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체육 교육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전공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자, 이 질문을 이제 남기신 선생님은 3대 600을 치시나 봐요. 아, 대단한 분이죠. 저는 3대 요즘 107려나? 아, 너무 노쇠해져가지고 운동 올해부터는 좀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재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하시고 계시고, 하지만 학부 때 주전공이 체대가 아닌 문과였기 때문에 역시 다르죠? 문과 선생님들은 글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교육학 논술 시험은 점수 잘 나올 거예요. 글을 많이 이제 쓰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실기가 현재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죠? 대학원에 실기 수업이 전혀 없고 체대 입시 학원도 다닌 적이 없어서 평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수영하고 헬스만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구기하고 육상 체조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 학원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 뭐 무슨 뭐 한양인가, 뭐 제가 학원 홍보를 하고 싶진 않지만 뭐 한양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어느 학원을 가든 학원은 뭐 제가 어느 학원이 좋냐,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기 실기 학원을 저는 다닌 적은 없고, 물론 저는 뭐 체육교육과 출신이니까 당연히 실기 학원을 따로 다니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는 학원을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이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 지인이 없고 인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편하긴 그냥 실기 학원 가서 등록하면 편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제일 편하긴 하죠. 하지만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저는 학원보다는 개인 레슨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용이 아무래도 개인 레슨은 좀 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면 주변에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같이 실기를 배울 사람을 모집해서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명? 3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4명, 5명 넘어가면은 학원이랑 다를 바가 없고, 한 3명 정도 해서 선수 출신 그 종목 그 실기 지도 능력을 갖춘 사람들 있죠? 너무 어린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있으면서 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정도인 분들 중에 선수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치 경력도 조금 있고 그리고 아직 젊어서 좀 파이팅도 넘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 물론 뭐 그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 경험상 뭐 그 정도 분들 이렇게 섭외해서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자기 또 알바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글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연결을 해서 실기를 개인 레슨을 받아보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빨리 단시간에 실기 능력을 올리려면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어디서 준비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그 코치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뭐 체육관이나 장소나 이런 걸, 뭐 체조 선수 출신이면 체조장 뭐 어디 자기가 빌려야 되는지 정도는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기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꿀팁 알고 싶다. 그래서 꿀팁인지 뭐 꿀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설탕 팁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실기 중에서도 구기에서 변별은 크게 일어나기 좀 힘든 것 같고, 체조, 육상 요런 종목들이 좀 변별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록 종목이고, 또 체조는 육상은 기록 종목이고, 또 체조는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극명하게 갈려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핸드스프링이 가장 이제 점수가 배점이 클 거예요. 핸드스프링을 섰냐 서지 못했냐,
그리고 2차 실기 시험장에 저도 채점을 하러 제 교사 시절에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가봤지만 체조장에서 체조 실기를 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조에 20명이 들어와서 시험을 치면 절반은 서고 절반은 못 써요. 그러면은 이제 서고 못 서고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한 4점 정도는 최대 4점 정도는 날 거예요. 한 종목이 6점이라고 치면 못 쓰면은 뭐 한 2점 뭐 그 정도 받겠죠. 그럼 서면은 뭐 5점 6점 받겠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제 수강생 중에도 올해 1차는 컷으로 붙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경기도에 뭐 자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막 포기를 하고 있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제가 실기를 어느 정도 한다는 거를 이제 몇 마디 딱 들어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얘기도 좀 들었죠.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고 체조를 일단 핸드스프링을 잘 선대요. 그래서 선생님 된다. 포기하지 마라. 무조건 된다. 그래서 합격했고 또 성적도 자기보다 뒤에 한 3, 40명 있었다고 해요. 최종 합격할 때. 그래서 그만큼 실기에 사실 변별이 크고 1차는 계속 붙는데 실기 때문에 계속 또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실기가 1차를 붙어야 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또 안 돼요. 이거는 시험 1차 끝나고 나서 그때 준비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체조는 핸드스프링을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고 육상이라고 하면은 높이뛰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높이뛰기를 넘을 수는 있어야 돼요. 자세는 그 이후의 문제겠죠. 일단은 120은 120이고 여선생님들은 뭐 남자 선생님들은 140이면 140, 150이면 150 기준이 다를 텐데 그거는 넘을 수 있어야 되죠. 네, 그거는 근데 10번 해가지고 한 두세 번 넘는 걸로 저 넘을 수 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10번 중에 두세 번 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안 넘어집니다. 그러면 10번 시도해서 9번 정도는 넘을 수 있고 체조도 10번 시도해서 9번은 설 수 있는 사람이 시험장 가서도 설 가능성이 높지 10번 핸드스프링 했는데 한 두세 번 좀 깨끗하게 서고 한 또 두세 번은 자빠지고 또 한 두세 번은 서른 둥 마는 둥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시험장 가면은 그 긴장 그 분위기 거기서 제대로 안 나옵니다. 몸이 굳어버리는데. 그래서 그 정도 여기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구하고 싶지만은 생각보다 잘 안 구해지는데 한마음이나 뭐 이런 임준모 블로그도 찾아보고 교대원 지인들 찾아봤는데 스터디를 구하기가 힘들더라. 제가 다니는 교대원의 경우는 기간제를 알아보고 있어서 임용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희박하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려고 하니까 많이 불안하고 스터디를 구하고 싶다. 예. 만약에 스터디를 하고 싶다면 직강 같은데 가셔가지고 그 직강 안에서 스터디원을 찾아봐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좋고 아는 사람으로.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 그 온라인 이런 데서 이제 스터디원을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스터디가 꼭 해야 되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터디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스터디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는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스터디원을 구하고 싶다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직강생하고 좀 연결해 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뭐 꼭 하고 싶다면 뭐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체육은 기간제 자리가 많을까요? 어느 지역이 많을까요? 기간제를 하면서 임용을 붙는 사람은 어떤 계획으로 공부했는지 궁금하고 30대 이상의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평소 체력, 컨디션, 멘탈을 관리하느냐. 나이가 들다 보니까 20대 학부 때하고는 또 빨리 피곤해지고 좀 연세가 좀 있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단호하게 집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하는데 비용을 좀 도와줄 수 있다. 혹은 내가 좀 모아둔 돈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기간제는 저는 안 하고 그냥
공부에 올인을 해서 빨리 이거를 끝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기간제를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당연히 낫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 일하면서 기간제를 하게 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학교에 뭐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후에 뭐 한 4시 반, 4시 뭐 5시 전에 퇴근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학교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집에 싸들고 가서 해야 될 일도 가끔 생길 수도 있고요. 4시 반, 5시에 퇴근한다고 해도 바로 집에 안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3월, 4월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또 피곤해서 이렇게 지금 피곤하고 빨리 지친다고 하는데 기간제하고 집에 가잖아요. 뻗어서 공부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집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기간제 1년 해야죠. 그래서 그 대신 쓸 거 다 쓰고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기간제 하는 동안은 강의라도 열심히 들어서 베이스라도 탄탄히 다져놓고 나중에 그 다음 해에 회독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쫙 돌리면서 갈 수 있을 정도 실력을 기본기는 좀 만들어 놓고 강의만 따라오는 것도 사실은 기간제 하면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해에는 기간제를 그만두시고 완전히 올인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비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뭐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과 병행해서 합격을 하겠다? 저는 다른 교과에서 가끔 그런 선생님들이 나오는 거를 제가 한 얼핏 보긴 하는데 체육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스포츠 강사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업무의 부담이 스포츠 강사는 없으니까. 교사는 기간제 교사든 뭐 정교사든 행정 업무 그리고 담임 뭐 이런 거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스포츠 강사는 수업만 하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기간제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기간제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공부는 임용 합격하기는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기간제를 뭐 처음에는 뭐 좀 공부만 좀 해보다가 그 다음부터 기간제로 발을 들이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어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쌤, 저 기간제 한번 시작하니까 그냥 교사가 된 것 같은 제가 스스로 그 뽕이 차서 그냥 이미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등한시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기간제 선생님도 똑같은 처우랑 똑같은 뭐 월급, 오히려 기간제 선생님은 월급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여금이라고 해서 연금을 안 떼거든요. 기간제 선생님들한테는. 그리고 월급이 더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기간제를 한번 손을 대는 거는 그냥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 치지만 이거 한번 발 들여놓으면 근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지역 선택은 어떤 기준이 합리적일까요? 지역은 해마다 이거는 이번에는 대구가 컷이 진짜 엄청 낮았고 또 경기도가 제일 높았고 아니 제주도도 좀 높았던 것 같고 이거는 해마다 달라서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역을 쳐야 되냐 막 하면 사람들이 컷 낮은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의 제 빅데이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실기가 좀 강하다. 그러면 강원도나 뭐 부산이나 좀 실기 변별이 큰 지역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서울 가는 게 낫겠죠. 경기도보다는 실기가 자신 있으면. 근데 이제 어 지역은 자기랑 실기가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사실 저는 제일 맞다고 봐요. 실기가 내가 진짜 안 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종목 점수는 아예 그냥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실기에서 그래도 잘하는 종목들, 점수를 덜 깎일 수 있는 종목이 있는 지역에 가서 1차를 합격하고 나서
거기서 좋은 점수를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맞겠죠.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이 뭐 내가 서울 사니까 난 무조건 서울 갈래?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빨리 합격하는 게 좋은 거고,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으면 도관 교류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서로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빨리 합격하는 게 저는 좋기 때문에 실기가 자기하고 맞는 지역에 가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수 이상 수험 기간이 계속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게 3수 이상 계속 길어졌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한테 상담을 와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선생님이 공부에 이미 그 열심히 하지 않는 어떤 습관, 그게 배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3수 이상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 중에는 공부가 좀 적성에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정말 이제 예를 들면 문해력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은 계산 같은 문제들을 자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응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약해서 뭐 계속 이제 또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3수 이상 했는데도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 그거는 본인이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현저히 공부가 좀 적성에 안 맞거나, 예, 그 둘 중에서는 하나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마음 아프고 되게 좀 속상한 얘기지만, 어떤 선생님은 실기에 능하고 어떤 선생님은 필기에 능하고, 다 사람마다 제각각 달라요. 그러면 내가 필기에 능한 편이다 하면은 실기의 변별이 약한 지역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또 실기가 능한 편이다 하면 실기가 좀 변별이 큰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예,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두 배수를 뽑잖아요. 그런 지역을 이제 가셔서 전략적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예, 그리고 제 수강생 중에 어떤 선생님은 진짜 너무 아픈데, 그 선생님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했는데 몇 년째 했는데도 시험이 안 되고, 근데 자기는 학교를 가서 학생들 기간제를 해보니까 학교를 가서 학생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즐겁고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게 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도 지원해봤는데 사립도 막 예정자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포기하라고 한대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선생님들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해보고, 자기가 포기가 될 때까지 해보고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친동생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그러면 야, 이제 그만하고 야, 뭐 그냥 기간제 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진짜 교사가 좋으면. 맞잖아요. 기간제도 똑같은 선생님이고, 물론 뭐 기간제라고 지금 야가 빠진 못된 애들은 막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경우 뭐 얘기가 가끔 들리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어차피 인간 안 될 애들이잖아요. 뭐 어차피 그런 사람은 전교사도 무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를 평생 그러면 할 수 있냐? 평생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제 후배들 중에도 저하고 나이 뭐 별 차이 안 나는데도 기간제 계속 한 해도 안 쉬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잘 찾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해요. 근데 그 비정규직이고 연금도 없고 뭐 그렇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다른 그거보다 더 나은 직업 있으면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행복하고 좋다면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고민, 내가 암기 숙달됐는지 여부에 대한 모호함, 적당한 운동 시간, 뭐 이걸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확실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고민, 저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진짜 떨어져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나이는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뭐 누구나 다 있죠. 뭐 다 있는데 그 두려움을 저는 절박함으로 바꾸고 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붙고 무조건 여기서 1년 만에 붙고 끝내자. 이 마음을 더 좀 다잡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장 와서 저 뒷구석에 안 앉습니다. 일찍 와서 여기 앉겠죠.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강의실에서 항상 요 위치에 앉아가지고 계셨던 선생님이 3년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3년째 그 같은 선생님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계속 다른 사람이 거기서 계속 한 번에 초수에 다 합격을 했어요. 1년을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또 우리 설보영 교수님 강의에서도 계속 그렇게 앞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듣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초수에 다 붙었어요, 초수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나요? 제 선배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나는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그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잖아. 그거는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진짜 누가 봐도 쟤는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래 제가 제 경험으로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들 재수 없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싶은데 제가 24살 때인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펜션에 계곡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 갔다가 그 낮에 놀고 그 다음날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부평의 교수님 교육학 강의를 들으러 이제 그때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뭐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니까 그 계곡에서 놀다가 다음날 뭐 하루 더 놀고 하루 강의 빠지면 되지 하루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친구들 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학원 간다고 혼자 몰래 그냥 나와서 학원 갔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와, 쟤 독하다. 쟤 될 것 같다. 쟤는 뭐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했대요. 저 됐죠. 그때 경쟁률 막 40대 1이고 막 이래서 사실 떨어지는 사람이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전 됐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제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똑똑하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미래에 대한 고민, 그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선생님들 나이 때 다 있죠. 저도 선생님들 그 나이 때 막연한 불안함, 예,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AI라든지 막 이런 자동화 시대, 자동화가 돼가는 로봇이 막 이런 게 막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사실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 거고요. 더 우리의 직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직업이 그래도 학교 교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고 나면 그래도 좀 한동안 한 뭐 30년, 40년 동안은 좀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그래도 직업생활 하면서 워라밸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을 못 참냐? 40년을 위해서 1년을 희생을 못 갈아 넣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암기가 안 됐는데 뭐 숙달 됐는지 내가 암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노룩 테스트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강의에서도 하고 있고 노룩 학습법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책을 보고 어떤 이론을 책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암기됐냐 안 됐느냐 궁금하면 이거 제목만 보고 하늘을 바라봐. 그리고 방금 본 내용을 인출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자서 이렇게 인출해 보고 방금 본 거
네 가지 뭐지? 이렇게 뭐 세 가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해보라는 거죠. 인출이 되면 숙달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체크해가는 공부를 하셔라. 이 얘기를 제가 제 강의에서 무수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바로 실천을 하고요. 안 하는 분들은 또 계속 안 해요. 그래서 하셨던 분들은 요거 앞에 앉았던 요런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하셨던 분들은 다 초수에 다 합격해서 가셨어요. 보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하는 사람들은 강의 중에도 계속 전장을 보고 있어요. 네, 그분들은 다 합격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적당한 운동 시간은 하루 2시간은 안 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2시간은. 네, 그리고 뭐 전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데요. 네, 그거는 문제가 있죠. 뭐 하루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자유인데 하루에 2시간 이내는 이내로 끝내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제가 오늘 요 참석하셨던 분들의 이제 한테는 요거든지 선생님들이 선택하셨던 혜택 중에 하나를 이제 혜택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질문들 좀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추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제 요 메일로 쉽죠? 메일이 프로피거든요. 프로페라고 읽기도 하고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뭐 라틴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뭐 하여튼 항상 제가 함께 가까이 근처에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뭐 near라고 하는 근처에 가까이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게 중의적인 뜻으로 프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늘 근처에서 가까이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의 고민 듣고 또 선생님들한테 합격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좀 더 제 시행착오를 알려드리고 또 옆에서 도와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제가 되겠다라는 그 포부가 담긴 용어가 이 프로피 뭐 이렇게 요 용어인데 하여튼 언제든지 이걸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셔서 올해 다들 합격해서 좋은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파이팅!